서울은 아파트값이 반등했다. 그리고 2021년 최고점마저 뚫었다 라고 하는 아파트 단지가 여기저기서 몇 개 나오면서 다시 연끌을 한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서울을 뺀 나머지 지역에서는 여전히 하락 중인 아파트들이 많이 있고, 하락보다 더 심한 것은 팔리지도 않는다. 이런 아파트들도 아주 질비합니다. 위치가 나쁘고 오래돼서 안 팔리는 것이 아니라 심리 자체가 얼어붙어서 매수세가 살아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지금 부산을 비롯해서 5대 광역시에는 아파트 경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부산 아파트의 경매 낙찰가율이 다른 광역시 중에 유일하게 70%대에 머물러 있는데요. 현저히 낮은 거죠. 감정가에서 70%대에 팔린다고 하면 결국 시세가도 내려가는 것일 수 있고, 또 감정가 자체가 이게 높을 수 있다,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2020년, 21년, 22년 초까지 뭐 이럴 때는 부산 아파트의 경매 낙찰가도 상당히 높았었습니다. 2020년 4년 전의 가격을 보니까 집값이 한참 올라갈 때 그때였는데요. 부산 동래구의 온천 삼익 아파트라는 곳이 있는데 지어진 지가 47년 된 아파트였습니다. 감정가는 3억 1,300만 원이었는데 낙찰가는 5억 2,800만 원에 낙찰됐으니까 가격 낙찰가율 보면 169%나 되는 어마어마한 높은 가격의 낙찰가를 받았습니다. 이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의 경우 22년 최고가가 8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거래가가 4억 7천만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마저도 올해 1월에 거래가 되었고 지금은 거래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겁니다. 이것보다 한참 거품인 것도 있었죠. 부산 남천동 골든비치 아파트라는 곳이 있는데 경매로 나온 가격의 낙찰가율이 170%나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거품을 달고 달리던 그때였죠. 보통 경매에서 낙찰가율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 부동산 가격이 뛸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이 우세할 때 낙찰가율이 올라갑니다. 자, 반대로 낙찰가율이 떨어질 때는 앞으로 아파트의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 때문에 낙찰가율도 떨어지는 거죠. 요즘 부산은 그렇다면 어떨까요? 서울 수도권은 오른다고 난린데 부산의 경우는 그 정반대입니다. 해운대구의 우동에 유명한 주상복합 아파트가 있는데요. 전용 111제곱미터가 한 차례 유찰이 됐는데 감정가가 14억 5천만 원. 그러니까 한 번 유찰됐으니까 2차에 나오면 20% 더 낮아져서 최저 입찰가가 11억 6천만 원이 되죠. 과연 이 아파트 낙찰이 될지, 아니면 한 번 더 유찰돼서 또다시 3차에 나올지 관심을 갖고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대장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이 A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의 감정가가 12억 7천만 원인데 이게 두 번 유찰이 되면서 3차에는 최저가가 감정가의 64%인 8억 1,200만 원까지 떨어져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경매 물건을 제가 자세히 좀 들여다보니까 전용 84의 최고가가 22년 3월에 14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31층이 14억에 거래가 됐는데 보통의 이 아파트 최고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12억 수준이었는데 그 뒤로 8억 중반에 거래가 되고 있고 지금은 8억 중반, 초반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가가 12억 중반, 12억 7천만 원이라는 게 이게 참 독특하죠. 감정을 어떻게 했길래 이 가격에 나왔을까요? 그래서 이게 유찰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수영구의 대장 아파트라고 하면 바닷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삼익 비치타운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재건축이 들어갈 아파트이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아파트, 쌍시옷으로 시작하는 이 아파트는 현재 수영구에서 대장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마저도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많이 하락돼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광안리 해수욕장이 바로 코앞인 수영구의 최고 입지 삼익비치 아파트를 얘기를 좀 해보면, 여기는 부산에서 보자면 위치로 보자면 정말 최고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전용 84 기준에 최고가가 21년 8월에 16억 원에 거래가 되었었는데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9억 후반대, 9억 중반대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다와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뷰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최고의 자리다 할 정도인데 거의 50% 정도 반토막이 나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아파트를 재건축을 하게 되면 분담금이 12억이다 뭐 이런 말이 나오면서 말이 많은 아파트 단지가 됐는데, 경공매 업체 지지옥션의 자료를 보니까 지난달 부산 아파트의 경매 낙찰가율이 78.1%인데 한 4개월째 80%를 밑돌고 있고요. 아파트 매물을 보니까 호가는 높은데 거래는 여전히 안 되고 있다, 이겁니다. 21년 최고가를 찍던 그 시절,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집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최고가에 대한 추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매물로 내놓은 아파트마다 호가는 정말 높은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죠.
대단지라고 하더라도 몇 개월에 한 건 거래가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자면 경매 물건의 낙찰가율은 조금 올랐습니다. 전국 아파트의 평균 낙찰가율이 86.7%입니다. 높죠. 서울은 92.9% 정도인데요. 자, 그러면 부산을 빼고 나머지는 대략 한 1년 10개월 만에 낙찰가율이 조금 올랐고 부산은 계속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산 아파트의 매물량을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네이버 기준으로 보자면 15만 1,002호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전세 매물이 2만 2천여 개, 월세 매물이 1만 4천여 개가 나와 있는데 부산의 경우 주택수가 148만 호 정도가 있거든요. 그 중에 아파트가 90만 호 정도 되는데 90만 호 중에 15만 개 정도가 매물로 나와 있다. 물론 중복 매물도 있겠지만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팔려고 내놔도 팔리지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정확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24년 들어서 서울 아파트의 평균 거래가를 보니까 한 0.55% 정도 올랐습니다. 지방의 아파트는 평균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0.98% 정도 하락했습니다. 상반기에만. 서울의 경우는 최고 상승률을 보인 곳이 어딘가 봤더니 성동구가 1.82% 상반기에만 상승을 했고요. 용산구가 1.52%, 마포구가 1.42%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오른 곳이 바로 강남 상구입니다. 역시 젊은 층의 인기가 높은 지역인 마용성이 가장 많이 뛰었고요. 서울이라고 해서 다 오른 것은 정말 아닙니다. 노도강 지역의 상반기 상승률을 보니까 0.45% 하락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약세 지역은 더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이런 데는 더 많이 하락했습니다. 결국 뭡니까? 서울도 강세 지역보다는 약세 지역이 훨씬 더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서울이 오른다고는 하지만 결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만 골라서 올랐고요. 또 오른 지역, 그러니까 마용성 중에서도 아파트 값이 오르는 단지만 골라서 오르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른바 중소형 평수가 많은 그런 단지들만 골라서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다 오르는 건 아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번 정부에서도 만약에 아파트 값을 못 잡으면 정권 연장이 어렵다라고 저는 봅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폭등을 했던 바로 문재인 정부 그 다음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을 당장 해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안정화에 가장 힘을 좀 쏟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서울 지역을 기준으로 다시 광풍이 불 조짐이 보이는데요. 서울의 주요 지역의 경우 앞으로도 아파트 값을 잡기는 참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지난 정부 때 한번 풀린 그 유동성,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결국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서 금리가 올랐을 때 하락하던 아파트들이 지금 다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려고 꿈틀대기 시작했는데요. 지금이 어쩌면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기에 놓여져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잘못 사면 우리도 일본처럼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전세제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집값을 떠받치고 있어서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전세라는 것도 결국 대출이 많기 때문에 모든 것을 빚으로 연명하고 있다. 빚으로 자산 가치만 부풀려져 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빚이 없던 시대는 없었습니다만 지금 빚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노령화가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죠. 지방의 부동산은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 아파트를 팔고 서울로 진출을 하려는 분들이 많아지고 그 속도도 또 빨라졌다. 서울 집값 잡기가 앞으로는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부산의 아파트를 재건축을 하는데 분담금이 최대 12억 원이다 라고 한다면 이거 사실상 재건축 끝난 거 아닙니까? 서울에 30억짜리 강남 아파트도 재건축을 할 때 분담금이 10억이다 라고 하면 내가 이사가고 말지 그걸 왜 합니까? 이런 분들이 부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최고의 입지라고는 하지만 삼익비치의 17평 아파트가 5억 정도의 매물로 나와 있는데 이걸 재건축해서 32평, 33평을 분양받을 경우 조합원 예상 추가 분담금만 12억 원이 넘을 것이다. 이런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5억에 사서 12억의 분담금을 내면 내 투자금이 17억 원 이상이 되는데 자, 부산의 경우는요.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많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산 분들이 이런 말을 하죠. 부산은 노인과 바다뿐이다. 그래서 미래와 비전이 없는 부산에 10억 이상 집에 투자해서 그러니까 아파트를 사야 한다면 부산은
더 빨리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부산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서울 강남 3구, 마용성, 광진구, 영등포구 뭐 이 정도만 가격이 올라서 거래되는 단지들이 있지 서울이라고 다 오르는 것도 아니고 또 부산의 최고 입지를 자랑하는 그 아파트 단지들마저 가격이 반토막이 나고 있다. 이런 사실 여러분 정말 잘 인지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올해 6월 말 그러니까 한 달 전입니다. 경기도의 미분양 주택이 1만 가구에 다다르면서 미분양의 무덤이다 라고 하는 대구를 제끼고 전국 미분양 주택 수 1위를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경기 지역의 악성 미분양 그러니까 준공후 미분양 주택도 5월보다 30% 이상 늘었다는 것이 충격적인 사실인데요. 수도권을 이야기할 때 보통 인천은 광역시이기 때문에 수도권이라고 하지 않고 인천이라고 지칭을 하는데 서울과 인천까지 전체를 수도권이라고 본다면 미분양 가구 수는 1만 5천 가구가 넘습니다. 자, 경기권만 보자면 5월에서 6월 한 달 사이에 미분양 물건이 12% 정도 늘어났습니다. 수도권의 아파트 값이 오른다고 한 지가 한 3, 4개월 됐는데 미분양은 쌓여만 가고 있다. 정말 아이러니한 부동산 시장이죠. 수도권을 제외하면 미분양이 가장 많은 지역은 역시 대구입니다. 대구도 9,533가구에서 9,738가구로 늘어났는데 줄어들고 있질 않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늘 이렇게 수요가 있다 싶으면 공급이 몰리고 공급이 몰린다 싶으면 또 미분양이 늘어나고 미분양이 많아서 공급을 줄이면 또 다시 수요는 또 늘어나고 반복적으로 돌아가는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시장에서 이왕이면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보시는 게 소비자들의 현명한 선택이겠죠. 자, 미분양이 좀 심각한 지역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강원 지역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는데 한 달 사이에 30%나 미분양이 급증했고 대전이 3,299가구 그리고 충남 지역이 5,536가구 이걸 합치면 8,835가구인데요. 정말 참담하기까지 합니다. 대전의 경우도 한 달 사이에 미분양이 30% 정도 확 늘어났습니다. 지금 대전 지역은 분양물이 많죠. 게다가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니 뭐니 해서 초고가에 분양을 했지만 결과는 철저하게 외면받고 있고요. 아파트마저도 미분양이 많은데 고가의 오피스텔을 쳐다볼 이유가 없는 것이다 라고 봐야 됩니다. 그거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의 경우 초고가로 분양하는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는 정말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아니라면 초고가의 분양가보다 가격이 더 오르려면 정말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어쩌면 분양가보다도 계속 가격이 밑돌 수 있다는 거 이거 꼭 명심하시고 쳐다보셔야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지방의 초고가 수요는 앞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 절벽에 수도권으로 경제 인구가 몰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경기도를 좀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경기도 미분양이 늘어난 지역을 체크해보면 평택, 이천, 안성 지역입니다. 서울에선 좀 거리가 먼 지역이죠. 이 지역에 미분양 물량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 중에 평택에 분양이 좀 많았고요. 평택으로 이사하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사가서 실거주한다라기보다는 부동산 급등기에 사람들이 평택에 투자하면 돈을 번다라고 해서 이렇게 바람 잡으면서 평택이 좀 떴었습니다. 그런데 평택이 결국 시간이 지나서 미분양이 3,289가구나 남아있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평택은 화양지구와 가재지구 그리고 브레인시티 일반 산업단지 이 지역에서 미분양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이천 쪽으로 가보면 안흥지구 또 선정동 중심으로 미분양 적체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천 지역에 1,405가구가 미분양이 났는데 이 지역에 1,405가구가 미분양이다라는 얘기는 전체 분양 가구 수가 얼마 안 되는 상황에서 거의 대부분이 미분양이다 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안성 지역인데요. 경기도에서는 뭐 안성 지역 인기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진사지구, 죽산지구, 당황지구 이쪽에서 분양이 좀 어려워지면서 1,274가구가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게 됐습니다. 제가 누차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수도권이라고 해서 다 같은 수도권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드렸었는데요. 제가 가장 곤혹스러운 질문을 받을 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런 지역에 분양을 받으면 어떻겠느냐라는 질문을 받을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좀 어렵다 생각이 되는 지역을 얘기할 때는 질문을 다시 드리죠. 실거주 하실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실거주로 분양받는 것이 아니고 투자로 분양받는 거라면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시라 그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제게 질문을 하실 때 이미 답을 정해놓고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분양받거나 매수를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의견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좀 더 싸게 분양받을 수 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저는 지금 공급자의 마인드로 상담해 드린 것이 아니라 수요자적 측면에서 상담을 드렸기 때문에 이왕이면 좀 더 싸게 분양받는 것이 좋다라는 뜻이죠. 제가 대구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대구도 지금 난리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옆집은 나보다 1억 싸게 분양받아 들어왔다 이래서 입주를 못하게 막 막고 들어눕고 그러지 않습니까? 분명히 제가 분양받는 것 신중하셔라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분양을 덜컥 받고 보니
미분양으로 분양이 다 안 되다 보니까 시행사 입장에서는 이걸 뭐 좀 더 깎아서라도 빨리 분양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초기 분양가보다 낮춰서 분양을 하는데 주민들 간의 갈등이 심해집니다. 나는 이렇게 처음 나온 분양가대로 샀는데 다른 사람들은 분양가를 좀 낮춰서 더 싸게 샀다. 이거 뭐 속상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도는 미분양도 많이 늘어났지만 가장 중요한 거, 준공 후에도 미분양 상태인 이른바 악성 미분양도 38%나 대폭 늘어났습니다. 악성 미분양이 많으면 시공사나 시행사의 자금 회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금융 압박이 생기게 되겠죠. 악성 미분양이 40%가 넘으면 웬만한 시행사는 부도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 준공 후 미분양이 전체 물량 중에 20% 정도 되면 시행사도 위험하지 않고요. 시공사도 공사비를 이미 다 챙겼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보통 시행사 입장에서는 분양을 완판을 기대하고 분양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분양 완판이다 라고 하는 것은 분양가가 생각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완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시행사의 이익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분양 완판보다는 좀 더 비싸게 분양을 해서 천천히 분양 완판되는 것을 시행사에서는 더 선호합니다. 시행사 또는 조합 입장에서 분양을 할 때 초기 분양률이 30% 정도만 나와도 이건 뭐 대단히 선방했다 이렇게 보고 나머지는 준공 전까지 천천히 분양하면 되니까 사업에는 큰 차질이 없는 거죠. 요즘은 특히 묻지마 청약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청약 경쟁률이 높다 하더라도 부적격자가 많기 때문에 청약 후에 정당 계약을 할 때는 경쟁률만큼 계약 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 수도권의 미분양 증가 또 악성 미분양의 증가,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집값이 오른다고 해야 미분양도 빨리 해소되고 또 부동산 PF도 해소되기 때문에 정말 많은 뉴스에서 집값이 오른다라고 보도를 했고, 또 사실 지금 한 4, 5개월 정도 집값이 반등한 곳이 꽤 있기는 하죠. 다만 뉴스에서 말하듯 그렇게 마냥 고공행진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공급 부족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공급 부족이라는 것은요, 가만히 생각하면 단군 역사 이래 공급이 남아돈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공급이 많아서 미분양이 나면 그냥 공급 과잉이다 라는 학문적인 용어를 써서 좀 덜 와닿게 할 뿐이죠. 공급 부족이라는 것은 건설사나 또는 부동산 관련업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이죠. 그들의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공급자의 시각이고 뉴스를 내는 주체도 공급자이기 때문에 사실 공급자가 뉴스를 내지 수요자가 뉴스를 내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수요자가 뉴스를 낼 때는 뭐 하자가 심각할 때 사건 사고로 보도가 되는 일이 있는 것일 뿐입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의 거품이 심하기 때문에 사실 내수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핀테크 기업 핀다의 데이터를 제가 체크해 보니까 지난해 2023년에 외식업체 81만 8,867개 중에 폐업한 업체가 자그마치 17만 6,258개나 되는데 폐업률로 따지면 21.52%에 달합니다. 저는 이런 이유가 부동산 가격의 거품이다 라고 봅니다. 주거에 들어가는 비용, 금융이자 비용이 좀 과다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쓸 돈이 없습니다. 또 영업하시는 분들, 상인들은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올라가기 때문에 장사를 정말 열심히 해도 남는 게 없이 겨우 버티는 수준인 거죠. 또 그래서 건물주가 되면 참 좋은 줄 알고 건물주가 되고 보니까 임대료 받아서 은행 대출 이자 내면 오히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건물을 가진 사람들도 지금 죽을 맛이고요. 그래서 건물을 가진 분들이 하우스 푸어처럼 건물 푸어가 돼서 힘들어하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죠. 자,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 부자 중에도요, 의식이 있는 분들, 공부 꽤나 하신 분들은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어야 나라가 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냥 생각 없이 단순히 부동산 부자인 사람들은 부동산 가격은 더 올라야 된다, 더 많이 올라야 된다, 특히 내 거는 더 많이 올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부양해서 경기 살리려다가 내수 침체가 더 심하게 올 수 있다. 관리 감독을 맡겼더니 서로 짜고 짬짜미로 해먹다가 검찰에 적발이 됐는데요. 이런 식으로 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분양가가 비싼 겁니다. LH와 조달청 발주공사에서 입찰 담합을 하고 뇌물까지 건넨 감리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된 것인데요. 서로 짬짜미로 나눠먹은 규모가 5,700억대가 되는데요. 정말 놀라운 것은 지난해 신축한 지 얼마 안 된 아파트가 무너져 내린 이른바 순살 아파트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건물의 감리도 이들이 맡아서 해먹었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공사 현장에서 있을 수 없는 대형 사고가 터졌었던 2022년 붕괴 사고가 났던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의 감리업체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여기저기 뿌리 깊은 부동산 카르텔들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또 이들이 서로 주고받은 뇌물들은 고스란히
수분양자들의 몫이 되어서 수분양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출 이자를 물어가면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는 겁니다. 사실 LH의 비리는 이번만 벌어진 것은 아니죠. 늘상 하루가 멀다고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껏 어느 정부에서도 LH의 공사 관련 비리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왜 해결하지 못했냐?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놈이 그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놈이 그놈이란 이야기는 그놈이 그놈인데 누가 누구를 정리하고 말고 하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화를 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놈이 그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사건이 불거지고 뉴스에 나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다가 또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등 아무 일 없듯이 늘 지나가니까 해결이 늘 안 되는 겁니다. 자, 문제가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요. 부동산 카르텔들끼리는 이런 비리를 저지르다가 걸린 사람들을 크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시각으로 보질 않고 그 사람 참 운이 나빴다 라고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걸려도 반성은커녕 검찰이나 경찰에게 뇌물을 안 줬기 때문에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겁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이렇게 큰 돈의 뇌물을 주고받으니까 아파트 짓는데 정작 돈이 부족하겠죠. 그러니까 순살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검찰의 발표를 보니까 17개 감리업체와 소속 임원 19명이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23년 2월까지 LH 용역이 한 79건 중에서 약 5천억 원에 이르는 돈을 해먹었습니다. 그리고 740억 원 정도가 되는 조달청 발주 용역 15건에서 낙찰제를 미리 정하고 들러리를 서주는 등의 방식으로 담합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LH가 공지하는 연간 발주 계획을 기준으로 낙찰 물량을 나눴습니다. 2020년에는 전체 물량의 약 70%를 나눠 먹었는데요. 이게 바로 카르텔이라고 하는 겁니다. 카르텔 하니까 이게 정확히 뭔지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기 때문에 카르텔이 뭔지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어느 시행사 대표와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정부패가 있으면 내부자 고발도 많아지는데 여러 가지로 의심을 받을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라는 얘기를 제가 했더니 그 시행사 대표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잘 나눠 먹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부정한 돈을 나눠 먹었다. 이게 카르텔이죠. LH의 비리가 많아지고 또 비리가 거의 정례화되듯이 벌어지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와 LH는 최저가 낙찰로 감리 품질이 저하되거나 또는 일부의 낙찰이 편중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2019년에 심사위원회 정성평가 비중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기술력 위주로 평가는 종합심사 낙찰제와 상위업체 간 컨소시엄 구성 제한, 이것을 규정해서 도입을 했는데 이렇게 제도를 좀 더 촘촘하게 만든다고 만들었지만 이런 것이 오히려 업체들 입장에서는 담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줬고요. 또 권한이 세진 심사위원들을 뇌물로 매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걸려서 그렇지 안 걸리고 진행된 일도 정말 많습니다. LH공사 말고도요, 지자체, 서울시나 여러가지 지자체의 부동산 개발할 때 용적률을 올려준다든지 감정평가를 한다든지 할 때 이런 일들이 많은 것을 실제로 제가 개인적으로도 알고 있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교수는 지금 부동산 관련 고위직에 발탁되어 지금 현직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보통 LH의 발주공사 감리를 막기 위해서는 감리 용역 입찰 지원에서 심사를 통해 발주 용역을 받게 되는데 감리 용역의 입찰을 할 때는 블라인드 방식이기 때문에 업체의 상호명을 밝힐 수 없게 되어 있죠. 그런데 사건이 불거진 뉴스를 보니까 입찰 참가 서류를 보면 그 윗부분에 상상 이상이라고 하는 문구가 큼지막하게 보이죠. 이 글자가 업체에서 뇌물을 준 심사위원들이 딱 알아보기 쉽게 만든 암호였던 것이었습니다. 심사위원을 맡은 모 교수 연구실을 가보니까 쓰레기 봉투와 집안에 있는 화장품 상자에 현금 다발이 발견된 거죠. 이런 식으로 검찰이 적발한 뇌물 액수가 6억 5천만 원입니다. 대학 교수 그리고 인허가와 관련된 여러가지 공무원 여러 명에게 적게는 300만 원부터 많게는 8천만 원까지 돈을 뿌렸던 것입니다. 자기 업체에 1등 점수를 주면 3천만 원, 경쟁업체에 최하점을 주면 2천만 원, 이렇게 뇌물이 시세로도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요즘은 뇌물도 시세가 있는 겁니다. 하긴 부동산 가격도 오르는데 뇌물이라고 안 오르겠습니까? 뇌물도 인플레이션 시대가 왔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감리 입찰은 업체명을 가리는 블라인드 심사였지만 회사들은 제안서에 특정 문구 등 표식을 남겨두고 매수된 심사위원이 이걸 알아보기 쉽게 했고 또 연락할 때도 증거인멸이 쉬운 텔레그램이나 공중전화로 연락을 하면서 이 법망을 피하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 다 걸린 겁니다. 그런데 이런 비리 속에서도요, 정말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심사위원이 장사수완이 참 좋은 심사위원도 있다 이겁니다. 입찰 참여 업체끼리 경쟁을 시키는 겁니다. 이런 거죠. 저쪽 업체에서는 얼마를 준다는데 여기는 얼마를 줄 거냐, 이렇게 딜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두루두루 좋은 게 좋은 거라면서 여러 업체에 돈을 다
하고, 그러니까 양손잡이 이쪽 발을 다 걸치고 있는 분도 있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런 거 심사위원을 누가 맡게 되냐, 이게 궁금하죠. 보통 건축과 관련한 심사위원회 그 풀을 정합니다. 건축 관련 전문가들이겠죠. 그리고 건건마다 그 심사 풀 중에 무작위로 심사위원을 정합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사실 무작위로 정해서 입찰 참여 업체가 모르게 한다 라고 하지만 입찰 참여 업체들은 이미 누가 심사위원인지 다 압니다. 이거 어떻게 알까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심사위원은 솔직하게 말합니다. 정년까지 앞으로 한 9년 정도 남았는데 죽어라 심사에서 돈 벌어야지요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조사에서는 입찰 담합도 덜미가 잡혔는데요. 낙찰 업체를 미리 정해놓고 나머지 업체는 들러리를 서는 방식인데 2019년부터 3년 정도 동안 공공발주 5,700원대 규모를 짜고 해먹었습니다. 그중에 LH 발주 용역이 80% 이상이었다는 겁니다. 자, 감리 업체들은 이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뭘 했겠습니까? 바로 LH 출신 전관을 채용해서 연결 고리로 삼았다. 이렇게 검찰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적발한 곳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김모 부장검사인데요. 이런 조사 아주 잘하신 조사가 아닌가, 그렇게 응원을 좀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이왕에 시작된 조사라면 좀 더 광범위하게 조사가 되길 바라봅니다. 이런 비리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건물 짓는데 쓸데없이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부동산 개발 쪽에는 정말 눈먼 돈이 너무 많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하실 때 말씀하셨던 내용이 사회의 각종 비리 카르텔을 뿌리 뽑겠다 였는데, 이번 정부에서 사회의 가장 큰 문제, 특히 요즘의 가장 큰 문제인 부동산 관련 카르텔을 좀 뿌리 뽑아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카르텔이라는 것은 잡초와 같아서 뽑아도 다시 자라나는 특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에서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려 봅니다. 부동산 개발 관련, 공사 관련 비리는 아주 커다란 부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안전마저도 위협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24년 7월 30일 오늘자로 속보가 떴는데요.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나타나고 투기 조짐마저 보이기 시작하면서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임대차 2법 폐지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계약갱신 청구권, 또 전월세 상환제 등 이른바 임대차 2법 폐지를 들고 나왔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임대차 2법이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임대 4년이 지나면 4년치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서 전세값을 상승시키는 이런 압력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속보로 뜬 것입니다. 임대차 2법 폐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과연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이걸 폐지시키는데 통과시켜 줄까? 왜냐하면 이 법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기 때문에 또 폐지하는 것도 과연 이들이 찬성을 할까?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단 저희 채널 커뮤니티에 임대차 입법 폐지와 관련해서 찬성이냐 반대냐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채널의 설문조사의 어떤 정확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여론조사 기관들이 어떤 조사들을 하고 나면 저희가 또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럼 싱크로율이 매우 높습니다. 예컨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저희가 하고 나면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 비슷한 내용으로 여론조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결과를 보면 비슷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설문조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참고용으로 여러분께서 쓰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투표 시작한 지 20분 만에 1000명 넘게 투표를 했는데 폐지 찬성이 49%, 폐지 반대가 42%, 이거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런 분들이 9%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다시 들썩인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동요해서 다시 영끌이라도 해서 막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정부에서도 야, 이거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인지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 라고 느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직접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준비하라고 빠르게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역시 또 해봤습니다. 요즘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고 연일 뉴스에 보도되고 있는데요. 이럴 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1번, 지금이라도 당장 영끌을 풀로 땡겨서 아파트를 매수해야 된다. 예를 들면 11억, 12억 하는 아파트를 한 7, 8억 이상 대출받아서 사야 된다. 2번, 영끌은 위험하니까 가격을 낮춰서 얼른 사야 한다. 8억, 9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4억, 5억 대출받아서 사야 된다. 이런 분들이 7%였습니다. 자, 3번, 지금은 아니다. 타이밍을 기다려야 한다. 난 의견이 76%인데요. 타이밍을 기다리다 보니까 약간 멘붕에 빠진 분들도 덜어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24년 하반기가 되면 집값이 좀 움직일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한 3, 4개월, 4, 5개월 정도 미리 아파트 값이 반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표용어 뭐냐?
너 때문에 집을 못 샀다 이런 분들이 간혹 계신데 아파트 가격 그렇다고 지금 오른다고 해서 계속 오를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견이 좀 여러분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가격이 마냥 오를 수만 있는 환경은 아니다. 이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좀 더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9월쯤 가면 어떻게 움직일지 판단이 되겠죠. 자, 네 번째. 매수자가 나타나면 얼른 팔고 상급지로 갈아타야 한다. 이제 주택 보유자분들의 의견인데 10% 되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저희 채널의 구독자 성향 분포상 시중에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조사랑 비슷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여론조사를 하기 전에 내용으로 참고하실 만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 채널의 구독자님들의 분포를 보니까 여성이 32.5%, 남성이 67.5%입니다. 남성이 좀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뭡니까? 여성이 남성보다 더 강합니다. 뭔가 촉이 왔다 싶으면 바로 그냥 행동으로 옮기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게 바로 여성이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 분양 시장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공략하는 게 바로 여성들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 시청자분들의 연령대는요 25세에서 34세까지가 5.2% 분들입니다. 그리고 35세에서 44세까지가 20.8%, 그리고 45세에서 54세가 가장 많은데요 36.1%입니다. 그리고 55세에서 64세까지가 25.8%, 그리고 65세 이상이 11.6%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님들 중에 유주택자, 집이 있는 분들이 55% 정도 되고요. 무주택자이신 분들이 한 45% 정도 됩니다. 유주택자 분들 중에도 2주택 이상인 분들도 한 20% 정도 되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는데 자, 결과가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파트 값이 오른다고 하니까 영끌을 해서라도 당장 사야 한다는 의견이 한 7에서 8% 정도 되는데 저희가 설문조사 시작한 지 20분밖에 안 됐습니다. 물론 20분이라는 짧은 시간의 의견이기 때문에 7%, 8% 의견이 왔다 갔다 하면서 좀 그 안에서 놀고 있는데 자, 7%, 8%라는 이 숫자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수치죠. 여러분 보시기엔 많다고 보십니까? 적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엔 많은 숫자입니다. 뛰는 집값을 더 주고라도 사야 한다는 수요가 7, 8%가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인데 8% 정도의 숫자가 적은 숫자는 아니죠. 특히 상승하는 집값에 기름을 부을 수 있는 유의미한 수치다 라고 저는 봅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부동산 공급 대책도 발표하고 투기 방지 대책도 발표하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동안 모든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을 내놓으면 반드시 부동산은 뭐 했습니까? 상승을 했습니다. 혹시나 투기 방지 대책이라고 내놓는 것이 이전 때와 마찬가지로 투기 선동용 대책이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뒷짐지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 타이밍은 아닙니다. 지금 뭔가를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영끌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한 7, 8% 되는데 이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파트를 살 때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몇 퍼센트의 대출이 적절한 대출이라고 보시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자,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요. 예를 들어 4억짜리 아파트라고 가정하면 대출이 한 2억 정도를 받는다고 치면 한 50%의 대출이 되겠죠. 자, 이 정도 2억 원의 대출은 나쁜 대출은 아니다 라고 봅니다. 하지만 50%라는 것은 좀 부담이 될 수 있죠. 이걸 좀 말을 바꿔보겠습니다. 6억짜리 아파트에 3억 대출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걱정스럽죠. 그렇다면 자 10억짜리 아파트를 살 때 5억을 대출받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정도 대출은 아파트가 가격이 상승할 때는 뭐 가능한 레버리지 전략이긴 합니다만 보통 때 그러니까 뭐 보합시장이 길게 간다거나 약간 하락장이 시작됐다, 하락장이 좀 길게 간다라고 한다면 아파트 가격의 30%를 넘기면 위험한 대출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뭐 이런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치라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며칠 전에 일본에 부동산 공부를 하러 다녀왔습니다. 일본에 다녀오면서 느낀 것은 집값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요즘 부동산 트렌드가 얼죽 시인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얼어 죽어도 신축. 자, 이런 것이 물론 예전에도 신축을 좋아했죠. 그런데 요즘은 특히 더 신축에 몰려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그동안의 우리 부동산 시장을 바꾸는 트렌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의 헌아파트, 그러니까 지어진 지 한 25년 이상 된 아파트들도 재건축이 되면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논리에 의해서 계속 가격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것이 좀 바뀔 수도 있다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파트라는 것이 지어지고 나서 완공이 되고 나서 한 어느 일정 기간 한 10년 동안은 가격이 올라서 거래가 될 수 있겠지만 10년, 15년, 20년이 지나면 이것이 아파트가 감가상각이 돼서 오히려 가격이 싸져야 한다. 우리가 자동차도 사고 나면 바로 감가상각이 돼서 가격이 싸지지 않습니까? 일본이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 이 재건축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감가상각에 의해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런데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것만큼 또 재건축을 한다면 분담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분담금만큼 또 내다 보면 아파트 가격은 그 정도를 유지하겠지만 헌아파트의 경우는 가격이 앞으로 계속 오르는 것이 아니라 재건축이 더 불안하기 때문에 가격은 더 하락할 수 있다. 그래서 얼죽신이 계속 좀 더 진행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값은 정말 미친 듯이 오르는 지역들이 있고요. 또 반대로 상가나 사무실 등의 상업용 부동산 또는 수익형 부동산은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상업용 부동산 또는 수익형 부동산이 지금 뭐 잘 팔린다, 뭐 수익률이 좋다 이런 뉴스가 난다면 그 뉴스 생 가짜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얼죽신, 얼어 죽어도 신축, 이거 좀 더 길게 갈 수 있겠다.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뉴스에서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새롭게 지어진 아파트의 가격이 계속 고공행진하고 좀 오래된 아파트는 가격이 다시 하락하는, 아마 일본처럼 가게 되지 않을까. 지금 경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